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11 총선에서 야당이 패배한 원인 분석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한미 FTA를 폐기하라는 주장, 아젠다 설정이 잘못됐다는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총선에 또 큰 영향을 주는 FTA지만은 보다 중요한 거는 정말 국가의 그 어마어마한 이익이 걸려 있다라는 그런 국가 중대 사임이 틀림이 없죠. 자, 지금 우리 앞에 이제 한미 FTA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어렵고 중요한 한중 FTA 체결 문제, 협정 문제가 남아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야말로 만만치 않죠. 아마도 협상 과정이 미국보다 몇 배나 더 어려울 그런 협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중 FTA 문제 한번 따져보려고 저희들 토론 시간 마련했습니다. 과연 이거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말아야 하는지 또 그것도 좀 살펴보고요. 또 한다면 실익이 뭐고 또 어떻게 해야 더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지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제 오른쪽부터 LG경제연구원에서 국제통상 전문가시죠. 김형주 박사님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왼쪽에 아주 FTA 문제에 정통하신 우리 울산과학대 유통경영학과의 백일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시청자 여러분 먼저 오늘 토론 주제 화면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7년여 만에 개시된 한중 FTA 협상. 지난 14일 1차 협상이 시작됐지만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정부와 국제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 후 5년에는 1.25%, 10년에는 3.03%의 실질 GDP 증가가 예상된다. 소비자들에게 미칠 후생 측면에서도 365억 달러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와 투자 시장의 개방을 어느 정도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 등 외교, 정치적 효과 역시 기대감이 높다. 일단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등 수출업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내 산업계가 중국과 교류가 많다는 점에서 중국을 제2의 내수 시장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섬유와 농수산식품 분야는 위축이 우려된다.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은 100억 달러 늘어나는 반면 국내 농업 생산은 14.7%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FTA가 양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협상 개시까지 오랜 기간 밀고 당기기를 거듭한 한국과 중국. 한국은 과연 13억 중국 시장 확보를 통해 세계 2위 경제 영토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인가? 한중 FTA 협상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센 경제인 토론, 한중 FTA를 전망해보고 실익에 따른 추진 방향과 과제를 진단한다.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한미 FTA가 출범이 됐죠. 그렇게 아주 깨끗한 그런 뒷맛을 남기고 가지 않고 좀 여운도 좀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다시 시작이 된 한중 FTA 과연 이것이 어떨까? 옳은 것인지 아닌 건지 또 시기는 과연 적절한지 이런 걸 한번 총체적으로 총론적으로 먼저 짚고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김 박사님한테 좀 여쭐까요?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예, 지금 한중 FTA 협상에 대해서는 워낙 그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네. 우리 경제에 좀 위협적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은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찬반 양론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협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있고 또 과연 지금이 적절한 시점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은 드는 게 협상이라는 것이 어느 한 나라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이 압박해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도망만 다니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끝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협상 시작은 우리 뜻보다 다소 이르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네. 그 과정을 꼼꼼히 잘 짚어 나간다면은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조금 다소 이런 감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지만은 협상 과정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중국의 압박이 있다 그러지만은 이게 혹시 저 MB 정부가 임기 내에 이걸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서두름 같은 것도 좀 없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 백 교수님 어떠십니까? 지난 그 한미 FTA 때도 그 노무현 정권 말기에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때 또 됐을 때 문제점이 너무 급박한 거 아니냐. 이게 좀 충분히 검토를 하고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미국이나 중국 이런 나라들은 아주 거대권역 나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분리할 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고 했었는데 지금 실제로는 그 한미 FTA하고 한 EU FTA가 이미 발효가 됐죠. 1년 전에 발효됐고 그렇죠. 올해가 발효됐는데 불리한 증상들이 지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한국이 유리하다 혹은 그 미국이나 중국은 거대 시장이 열린다. 이런 접근 방법으로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더 불리한, 경제적으로 불리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따져보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과연 그 이 정권 말기에 한중 FTA 같은 거대한 그 FTA를 협상을 시작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좀 연기 좀 하자 이런 것이 제 주요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백 교수님 먼저 한미 FTA하고 조금 협상 패턴이 달라졌어요. 예. 그렇죠? 2차 두 단계로 나눠져 가지고 이게 뭐 첫 번째 그 일반 품목에 대한 그러니까 나눠진 게 일반 품목과 민감 품목으로 나눠져서 협상 1단계가 아마 양국의 그 민감하다고 할 때 그 민감 품목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를 1단계에 설정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과정이 좀 다른데 그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가 뭔지요? 네. 그러니까 민감 품목, 초민감 품목, 일반 품목 이렇게 정확하게 세 그렇군요. 군데로 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나눴냐 하면 그 중국은 내수 시장을 굉장히 강고하게 지키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관세율 같은 경우도 완성품은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부품이나 부품 같은 경우는 낮은 관세를 부품해서 중국에서 각 공장들이 들어와서 현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라 이런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품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관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중국은 자기네가 집중적으로 키우는 산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걸 보호하는 추세거든요. 그런 것들이 민간 품목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다른 뭐 아세안과 제 중국 협상을 보든가 다른 나라를 보게 되면 중국은 자동차 이런 것들을 민간품으로 빼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그 예컨대 그 농산품 이런 걸 민간품으로 빼자는 말이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잘못 만약에 이게 교환이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상태 혹은 중국이 협상을 안 한 상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것부터 미리 정리를 하자라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이번에 아마 이렇게 협상 단계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이따가 초민감 품목은 뭔가를 그건 한번 좀 얘기를 예. 좀 해주시기 전에 먼저 총체적으로 예. 이런 두 가지 분류 방법, 그 2차 협상 방법에 대해서 김 박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렇게 두 단계로 협상을 나누는 이유는 네. 일단 서로에 대해서 좀 못 믿겠다. 그래서 이제 신뢰가 부족할 때만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왜냐면 이 민간 품목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가 네. 미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연합과 FTA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됐었거든요. 왜냐면 서로가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서로 이제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서로 좀 신뢰할 만하다라는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되지만 아시다시피 중국은 아직 글로벌 표준에서 그런 점에서는 좀 많이 못 미치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그걸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겠고 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민간 품목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하고 있다라는 네. 그 신호를 중국 측에도 보내야 하겠지만 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한미 FTA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에만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정작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좀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서 얻는 어떤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그 1단계를 얼마나 좀 잘 그렇죠. 다독거려 놓느냐에 따라서 그 프레임 하에서 이제 2차 협상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괜히 어떤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쫓겨서 1단계 협상을 좀 너무 서두르다 보면은 네. 자칫 2단계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자, 백 교수님, 만약에 그렇다면 1단계에서 협정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면은 2단계 진입도 어려워질 수 그렇습니다. 있겠죠, 당연히. 근데 정부 쪽 발표로는 이번에 한중 FTA 협상을 하는데 높은 단계로 가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민간 품목이 빠져버리면 이 높은 단계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낮은 단계가 돼버리면 사실상 FTA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FTA 방식으로 이 무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중대한 기로에 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히 정리를 하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진단해드리자면 우리 측에서 그 초민감으로 그 분리되는 것은 농축수산물 줄이고요. 특히 그 조미채소 혹은 양념채소라 부르는 고추, 마늘, 뭐 파 이런 정도거든요. 네. 그리고 민간 품목으로 분리되는 것은 우리 측에는 섬유 부분을 들고 있습니다. 섬유 부분은 물론 무역 역조가 약 지금 한 50억 불 네. 정도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중국 측 섬유나 의류가 너무 싸게 들어와서 지금 뭐 제가 입고 있는 옷이나 뭐 다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가 안 되는 상태인데 그게 관세를 조금 깎아준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쪽에서는 민간 품목을 아마 이번에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세 번째는 양어 제외 품목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예측되는 바로는 쌀이 될 것 같습니다. 쌀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우려되는 바는 그 쌀 같은 경우에 직접 수입은 안 되지만 네. 그 씻은 쌀 같은 것이 들어오거든요. 그 씻은 쌀 약간 가공한 쌀이죠. 그러면 중국 측과 우리 측의 그 쌀값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하면 약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뭐 이건 게임이 풀어졌다가는 완전 끝나는 이런 게임인데 그렇다면 이제 중국 쪽에서는 어떤 것을 민간 품목으로 하는가 한번 품목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이제 전자, 전기,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이런 것들을 민간 품목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그렇습니다. 뭐 자세한 건 이제 뭐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무려 25%의 관세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중국 측에서. 그러니까 그걸 풀게 되면 중국 측 자동차 시장이 뭐 엄청나게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아예 빼버리는 상태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이런 자동차를 빼버리면은 우리나라가 중국 측의 한 단계에서 팔아서 남을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이른바 대부분 다 무관세거든요, 이미. 그리고 중국은 가공부에 있어서 가공부라는 것은 원자재를 들여와서 수출하면은 관세 환급이나 관세 감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에 수출하는 게 가공무역의 주로 포션이 가공무역에 공여되는 부분품, 네. 부품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약 80% 정도, 많게는 80% 정도가 이미 무관세거나 초저관세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핵심들인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만약에 민간품으로 제외해버리면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난 부분이 바로 자동차고 석유화학 네. 이런 부분인데 그것을 민간품으로 제외시켜버리면 우리는 FTA를 해봐야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그러게요. 민간품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인데 자, 그렇다면 김 박사님 지금 사실은 민간 품목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가 이게 뭐 가장 큰 싸움이 될 초반부터 그렇죠. 예. 초반부터 이 문제가 첨예하게 부딪힐 텐데 이거 지금 뭐 그런 품목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수없이 많을 거고 예. 그 개별 품목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하나하나로 다 이제 뚫고 나가야 되는 이 과정 이게 원만하게 될지 참 걱정이 되네요. 예, 어떻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협상을 그렇게 네. 1단계, 2단계로 나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뭐 한미나 한EU 때 보면은 지금 이제 중국과 FTA에서 1단계로 분류하는 것을 아예 사전 협상 단계에서 다 끝냈었거든요. 예, 서로 그냥 그 테이블만 교환해갖고 아 이런 정도를 서로가 민감하게 생각하는구나라고 하고 이제 양해가 가능했지만 이번 중국은 방금 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중요한 문제 그러면서도 두 나라가 서로 이걸 빼면은 굉장히 그 무의미한 FTA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아무래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앞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제 민간 품목으로 서로가 이제 요구한다고 해서 뭐 그걸 꼭 받아들여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좀 주고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만약 우리에게 이제 자동차를 좀 민간 품목 내지는 초민간 품목으로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뭔가 다른 걸 요구할 수도 있을 테고 그게 싫으면 이제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프레임이 하여튼 앞단계에서 좀 잘 정리가 돼야 서로가 이게 의미 있는 FTA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따가 우리가 지금 얘기가 나온 그런 품목별로 조금 산업별 진단을 강론해서 조금 해보기로 하고요. 이것은 지금 한중 FTA 협상이 상품 교육은 물론 이렇게 서비스, 투자 이런 모든 분야에서 WTO 세계 무역기구의 개방 수준을 능가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놓고 있어요. 한중 FTA 지금 개방 수준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백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것은 저는 희망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이 투자 서비스를 전격적으로 해제한 FTA 협상은 뭐 뉴질랜드하고 협정 이런 건 몇 개밖에 없거든요. 대부분은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아시다시피 그 서비스 부분이 아직도 약하고 네. 지적재산권 같은 것이 아직도 많이 약하죠. 만약에 이런 부분을 풀면은 중국 사회가 굉장히 혼란에 빠질 것은 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 하는 추세였었거든요. 다만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과 하는 이유는 뉴질랜드에서 중국까지 무슨 원정 오고 이럴 문제는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안 되는데 우리나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발달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쪽에서 만약에 들어오고 만약 지적재산권을 들고 온다라고 하면 이번에 뭐 삼성, 애플 싸움처럼 뭐 중국의 모든 제품들이 다 걸릴 거거든요. 그리고 뭐 모방 제품들, 뭐 소위 말하는 거 가라 제품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투자 서비스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이 투자 문제는 투자 협정을 자유한 사례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는 못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가요? 예, 결국 그 투자 서비스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번 FTA 협상 내지는 그 개방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정하느냐와 이제 직결되어 있는 문제일 텐데요. 그건 결국 중국 정부의 의중에 달려 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과거 아세안이라든지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보여준 태도를 보면 그냥 통 큰 양보를 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하지만 이제 그 경우는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아세안 충분히 자신들의 통제 가능한 이제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테고 자신감이 있을 적에 그렇죠. 봐주고요. 반면에 이제 호주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호주는 자신들이 쉽게 상대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이제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 서비스보다는 아마 당장 단기적으로는 제조업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 뭐 자동차 업체라든지 아니면 정밀 부품 분야가 중국으로 들어가지 않을지 뭐 그런 이제 궁금증이 많겠지만 어차피 이제 제조업에 대한 거래가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단계부터는 결국 투자 서비스 쪽으로 기업들의 관심이 옮겨갈 텐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 일정을 염두에 두고 개방에 임할 것인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그 투자 서비스가 큰 폭으로 열리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의 FTA가 이루어지는 것,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보면은 어느 한 나라는 약속대로 개방을 했는데 그 상대국은 개방하는 척만 하고 실질적으로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비관세 장벽이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할 텐데 중국이 아무래도 그런 국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와 중국이 설령 높은 수준으로 개방을 하자라고 명목적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약속에 맞춰서 개방을 높은 수준으로 하겠지만 중국은 표면적으로 높은 수준을 하고 보이지 않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을 통해서 개방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본다면 차라리 단기적으로는 좀 낮은 수준의 FTA를 하고 대신에 좀 여지를 두는 것이죠. 검토하면서 뭐 3년 후, 5년 후에 검토를 해서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좀 더 높은 수준의 FTA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아무튼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는 지금 백 교수님도 그렇고 김 박사님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어떤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호주의 경우가 지금 2005년도 중국과 FTA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 바로 이 부분 그렇죠. 서비스하고 투자가 걸려가지고 7년째 타결이 지금 안 되고 멈춰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한미 FTA 체결을 우리가 가정을 해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시식을 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FTA 추진 방향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번 그 한중 FTA의 의미가 제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저도 한번 자료를 좀 조사해 보니까는 이제까지 조금 전에 이제 백수님 말씀대로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서 그 싼 인건비를 모토로 한 가공무역 형태였었죠. 이제 그게 아무래도 한중 FTA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려면 이제 내수 시장 쪽으로 좀 옮겨가야 그게 이제 효과가 걷어지는 거고 그대로 뭐 가공무역 형태라면 지금 어차피 관세가 낮으니까는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의미를 한번 조금 다시 한번 거시경제 관점에서 백 교수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우리의 무역을 보면 우리 쪽에 흑자가 좀 많거든요. 네. 우리가 흑자가 많은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품의 가공무역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지금 몇 프로나 되죠? 지금 평균적으로 50몇 프로고요. 네, 네, 네. 섬유 같은 경우는 8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상당한 뭐 부품이 다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이게 이제 수출용으로 되는 건데 만약에 FTA에 대해서 양쪽이 다 이거를 관세를 낮추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중국 쪽의 현지 공장들이 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베이징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 뚱펑 기어인데 약 174만 대 정도의 완성차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각종 부품이 들어가서 그 자동차를 만들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자동차와 중국 측 현대 자동차가 충돌하는 기술적으로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중국 쪽에는 지금 현대차뿐만 아니라 가정 GM 벤츠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쪽 차가 우리 쪽으로 수출이 될 수 있는, 역수출이 될 수 있는, 일반 산업 역조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차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데, 제가 조금 좀 비판해야 될 대상들이 있는데, 최근에 몇몇 연구들 보면, 몇몇 경제연구소 연구들 보면,
자동차 때문에 우리가 중국 측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익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중국 측은 각종 그 비관세 보호 장벽이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베이징 모터스에 그 베이징 현대차가 새로운 아반떼를 만들었습니다. 독자 브랜드는 우리나라 차가 좀 다릅니다. 네. 그런 이유는 그쪽에서 그런 걸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식 표준으로 만든 차를 생산해내라 이런 그 강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들어주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현지 공장에 들어가서 팔 수밖에 없고 잘못하면 산업 역저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산업도 좀 보호를 해가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개방을 하든가 무슨 FTA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런 거 연구하지 않고 순전히 그냥 기술적인 뭐 수치만 가지고 해가지고 중국 측하고 우리가 협정하게 되면 무조건 우리 측이 유리하다. 이렇게 협정 자세를 갖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 이번에 한미 FTA처럼 뭐 2.5% 관세를 또 양보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올까봐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이죠. 자, 우리 백 교수님 말씀 들으면 이제 자동차 예를 들어 주셨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 기존에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우리 김 박사님 연구소에 계시면 민간경제연구소 같은 데서 발표한 거는 내용이 좀 다르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시는지. 예, 지금 자동차는 그 완성차하고 이 부품을 좀 나눠서 그렇죠. 볼 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자동차 같은 소위 말하는 기계 제품들과 또 전자 제품의 특성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전자 제품들의 특징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세트라고 해서 설비만 갖추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 생산을 하든 그 품질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걸 뭐 태국에서 생산을 하든 일본에 생산을 하든 우리가 그냥 기분의 문제지 실제로 퀄리티 체크를 해보면 별 차이가 없는데 기계 제품의 경우는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는 이게 독일에서 만든 부품과 똑같은 설비를 가지고 만들어내도 프랑스 혹은 영국에서 만든 부품들의 차이가 꽤 크게 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 중국과 FTA를 통해서 FTA를 이제 이득을 얻는다 그러면 자동차 산업에서 완성차를 이득을 얻는다기보다는 완성차는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거기 들어가는 부품들 쪽에서 좀 이득이 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너무 낮다라고 해서 이 구조가 끝까지 뭐 20년, 30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현재 중국과의 기술 격차 또는 숙련도 격차를 유지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일 텐데 지금과 같은 어떤 기술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이제 한중 FTA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테고요. 반대로 전자산업에서 우리가 캐치업 당하는 것처럼 자동차 부품 쪽도 만약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빨리 따라온다면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현실적으로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 이거를 우리가 정말 간과하기 어려울 정도 상황이죠. 굉장히 빨리 따라오고 예.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김 박사님의 전제, 만약에 그렇게 해서 기술이 우리나라하고 간극이 좁아진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사실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예. 어떻게 우리가 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네.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정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농업이 보통 취약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분명히 현 시점에서 보면 그건 맞는 말이죠. 근데 중국의 그 농산물 수급 그 추이 변하는 걸 보면 중국의 농산물 소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그러면서 농산물 수출은 굉장히 빠르게 또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한 20년 후에는 오히려 우리가 중국에서 농산물이 너무 비싸서 못 사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그 어떤 논리 구조로 자동차 산업을 본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뭐 자동차라든지 그런 정밀기기 부품에서 중국보다 퀄리티도 좋고 또 그 어떤 품질 관리도 잘 네. 되지만 이게 이제 중국이 점점 각성하고 노동자들이 이제 그 세밀한 부분에 좀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역시 그 부분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어떤 구조를 가지고 한중 FTA는 유리할 것이다,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확언을 하기보다는 네. 이 어떤 방향으로 갈 테니까 우리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 또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걸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인식 공유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부분에서 백 교수님 혹시 반론 없으신죠? 예, 뭐 반론이라기보다도 네.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자동차 협회에 이으신 분들이 한중 FTA를 찬성한다 이런 소문이 자꾸 들리는데 네. 이게 사실은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이게 찬성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들이 뭐 그쪽으로 가는 문제도 있겠지만 저쪽에 자동차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부품 산업이 쫙 연결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만약 부품 구조 이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면 네. 한국 자동차의 독자적인 이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집니다. 근데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됐냐면 아까 그 김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부품품 같은 경우에 부품 같은 경우 이 표준품은
중국 부품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컨대 일본 같은 경우도 17%를 팔고 있는데 네. 우리는 경우가 4%, 5%밖에 못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커지면 일반적인 이 부품품 표준화된 부품들은 중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이런 시스템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로서는 반드시 국내 부품 산업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국제 경쟁 논리라 해가지고 그걸 무너뜨려 버리면 10년 두고 20년을 두고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다 차세대 먹고 살 수 없는 시스템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FTA를 하려면 이런 걸 분명히 따지고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 유리하다,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정권 말기에 딱 들어가 놓으면 그냥 협상을 해놓을 거 아닙니까?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랬을 경우에 그 뒷감당을 누가 하냐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반도체, 석유, 화학, 무슨 자동차 이런 소위 우리가 중국보다 앞서가는 분야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가장 어쨌든 정말 뭐라 그럴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다 큰일 난 분야가 지금 농축수산물 분야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중국 농산물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있어요. 가격도 문제지만은 사실은 그 식품 안전 체계상의 문제도 당장 지위부터가 현재도 지금 사실 중국 농산품 먹는 게 불안한 것이 일반인들의 저건데 이게 쏟아져 들어올 경우 통계를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자, 한미 FTA에 따른 그 농수산업계 피해에 적어도 최소한 2배, 3배는 넘을 거다라는 분석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 더 할 것 같아요. 어떠신지요? 그렇죠. 미국이나 유럽은 네. 비행기로 와도 거의 한 10시간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건 배로 와도 10시간이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신선 야채라든지 우리 농민들이 주력하는 요즘 집중 재배하고 있는 품목이 거의 다 걸린다라고 볼 수 있죠. 더구나 기후 때도 비슷하고 또 심지어는 중국에서 농사를 짓는 상당수의 수출농들이 또 한국 업체들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농산물 유통업체들이 이제 한국은 워낙 땅값도 비싸지고 또 농사지을 만한 사람 구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이제 중국 동부 연안에다가 땅을 임차해서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1대1로 대응을 한다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우려하신 것처럼 식품 안전성 분야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가 중국 농산물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만큼 중국인들도 또 중국 농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나 북경의 백화점에 가보면 의외로 농식품 코너에 수입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럽에서 온다든지 일본에서 온다든지. 그런데 의외로 한국산 농산물은 아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즉 우리나라 농산물을 중국 시장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그걸 극복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막아두기만 하면은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경쟁력이 워낙 차이가 많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나마 좀 희망이라면 중국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물 가격 상승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활용해 볼 필요는 있겠고, 근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내수 시장과 중국 내수 시장의 통합,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사 짓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시장에 좀 눈이 많이 갇혀져 있고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가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중국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쉽게 오는 것처럼 우리 농산물 역시 중국에 갈 수 있는 어떤 지리적 여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웃바운드의 개념으로 보면 분명히 시장, 어마어마한 시장이 옆에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앞서가는 어떤 농정 기술 같은 걸 이용해서 시장 확보를 한다는 분명한 그런 시장 확보 차원의 영역을 넓혀간다는 차원의 문제는 있지만 국내 시장이 지금 하여튼 문제란 말이에요. 예. 백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조금 의견을 좀 달리하는데요. 네. 우리가 만든 제품이 농수산 이런 제품이 중국 쪽에 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핵심은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거는 우리가 먹는 정도를 지켜내는 것. 이게 더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왜 안 되느냐, 왜 또 지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지금 정부가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FTA를 추진해온 중심적인 논리가 농업은 비교 열의에 있고 공산품은 비교 우위에 있으니까 농업을 죽이고 공산품을 살리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최근 3, 4년 동안 쭉 통계를 보면은 매년 곡물가가 150%에서 200%씩 폭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기후변화 이런 게 나오면 더 심각해지겠죠. 그런데 그럴 경우는 이제 곡물값이 폭등해버리면 사람이 뭐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닐 수 있어도 먹지 못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번에 광합병 사태나 지난번에 뭐 중국에서 그 뭐 납골깨 이런 사태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중요한 문제가 지금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역 문제를 해야 되는데 중국은 자기네한테 굉장히 까다로운 검역 문제를 하면서 우리는 거진 뭐 자유거든요. 자유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비관세 장벽은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중국은 굉장히 강한 비관세 장벽이 있고,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은 누가 책임지자는 거죠. 일례로 무슨 뭐 근데 뭐 포도가 들어오면 뭐 칠레가 들어와도 뭐 우리나라 농민들이 뭐 이길 수 있다. 뭐 우리나라 뭐 한라봉, 제주도 한라봉이 뭐 저쪽 오렌지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제주 한라봉과 그 캘리포니아 오렌지산의 가격 차이는 10배가 넘거든요. 그걸 무슨 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식량 안보나 그 건강 문제를 따져서 최소한 우리 농업을 어느 정도까지 지키는 이런 발상을 가지고 여기에 접근해 들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중요한 문제로 이 문제는 비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FTA 문제를 계속 보면서 늘 정부의 입장은 된다, 괜찮다, 사실은 잘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구호처럼 해왔고, 이제 뭐 반대쪽, 특히 뭐 제야 쪽이나 야당 쪽이나 뭐 아니면 뭐 우리 농민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끊임없이 온 패턴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아까 김 박사님 말씀대로 아웃바운드 쪽에서 우리가 수출하는 어떤 시장 개척의 의미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어쨌든 농민들의 반발이 사실은 한미 FTA보다 훨씬 이게 심각한 문제. 그때도 많았지만 이게 만약에 정말 이렇게 된다면은 내부적 반발도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텐데, 정부가 글쎄 이걸 뭐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 물론 이제 민간 품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도 또 달려 있고 여러 가지 변수는 있지만 현 단계에서 그래도 얘기 안 할 수 없는 분야가 도대체 우리가 그럼 어떤 스탠스를 갖고 이걸 좀 뭐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뭐 정부가 대비를 좀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먼저 김 교수님 좀 짚어주시면. 이제 FTA는 어차피 각 부문별로 업종별로 이제 협상이 이루어질 텐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장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자동차라든지 전자제품 이런 거는 대외 협상이 훨씬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뭐 별로 재론의 여지가 없을 테고. 근데 그 이제 농산물, 수산물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인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판다라는 측면도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농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과연 농업이나 그 수산업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만든다 혹은 자동차 부품을 만든다는 그냥 선택이고, 내가 자동차 부품을 만들지 않는 대신 뭐 다른 워터펌프를 만드는 이렇게 가능하지만, 농사를 계속 지어오시던 분들한테 한국 농업이 중국 농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농업하지 말고 서비스업 하시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정부의 입장과 그 농민들의 입장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농업을 지금 그만둘 수는 없는 것이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으라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경쟁력 얘기만 하고 뭔가 팔 수 있는 물건을 만들라, 팔 수 있는 농산물을 만들라라고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정부에서도 요즘은 이제 조금씩 검토를 시작한 것 같은데, 그 농업 정책을 좀 이렇게 소득 보전하고 상업적 경쟁력 확충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민의 80%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 농민이거든요. 이분들한테 지금 와서 뭐 경쟁력 있는 서비스업 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분들한테는 오히려 뭐 농업연금이라든지 지금 농사를 계속 짓긴 하지만 그 농사를 지어서 뭐 이걸 수출을 해야겠다, 아니면 이걸 뭐 떼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식량 안보 차원,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과거로부터 유지해온 어떤 삶의 전통, 이런 쪽에 이제 큰 방점을 찍고 생계와 관련된 건 좀 국가가 책임을 지고요. 대신에 요즘 그 20, 30대 혹은 40, 50대 새로 농업을 이제 비즈니스로 보는 그 인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농업도 뭔가 이 특혜를 받는 그런 업종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이 다른 나라 농산물과 동등하게 경쟁해야 되는 산업의 하나다라는 마인드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겠고, 또 그분들 역시 요즘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좀 이원화 전략을 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하여튼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이런 정책적 문제를 책상에 앉아 있는 관리들도 우리 토론하고 지금 우리 자신들도 사실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막상 그 문제에 부딪혀 있는 농가 쪽에서는 이게 생존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는 노인분들이 많고 하는 이 문제, 이거 아까 소득 보전하고 산업적 경쟁력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가 정말 이 문제는 그동안에 아까 백 교수님 말씀대로 늘 이렇게 그 농가 쪽에를 달래갔던 정부의 정책적 어떤 그런 기조도 조금 뭐 획기적으로 좀 바꿔서 정말 농가를 어떻게 좀 보호하는 뭔가 좀 뚜렷하고 가시적인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나와야 될 텐데 백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정부가 그 농어촌 뭐 종합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따져보니까 뭐 15년인가 20년 동안에 뭐 20조인가 뭔가를 한다는 그때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농민 쪽 단체에서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그것 자체가 이미 그 전부터 나왔던 예산을 다 이름만 바꾼 거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FTA를 통해서 이제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로부터 실제로 보존되는 것은 뭐 한 1조나 2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적인 대책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만약 이 상태가 계속 되면은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뭐 이제 뭐 더 이상 광우병 얘기도 좀 그렇고, 근데 정부 쪽에서는 뭐 광우병 나오면 뭐 그거 먹어도 안 됐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 검역도 문제고, 그러니까 국민 이런 게 다 문제인데 도대체 정부는 어쩌려고 이 문제를 이렇게 방치하는지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문제는 바로 잡고 모든 것을 FTA 뭐 허브로 뭐 해결하겠다,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은 이제 정치적인 발상 혹은 관료적인 책상머리에서 발상인 거고, 실제로 국민들 혹은 농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실제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또 짚고 넘어가다가 협상원칙에서 지금 한중 양국이 개성공단을 포함한 소위 그 여괴 가공 지역에 대한 특혜 관세 부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한미 FTA 쟁점 과정에서 어떤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 개성공단은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생산을 하니까 우리나라 제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개성에서 생산된 제품은 물론 자본이나 기술은 한국이겠지만 이제 투입된 노동력이 이제 북한 노동력이니 이걸 어떻게 한국산을 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워낙 쟁점이 좀 첨예하게 대립을 했고 또 예상 못한 논란까지 만들어 왔기 때문에 중국과는 이 문제를 좀 일찌감치 해결을 하고 싶어서 제기를 했는데 다행히 중국은 또 북한과의 관계가 워낙 가깝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쉽게 양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에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말썽이 말들이 참 많고 격렬하게 이 여야가 부딪혔던 문제가 바로 ISD 문제죠.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 문제인데, 이게 이제 한미 FTA 때는 우리가 미국이 이걸 요구를 해서 놓다라는 것이 문제가 됐는데, 지금 한중 FTA는 반대로 이것을 놓아야 된다는 쪽으로 그렇게 트렌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도 보면 일단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가 있는 게 워낙 기업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렇게 제도, 법, 관행 이런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불투명한 중국의 어떤 문화, 정치적 패턴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로다가 오히려 이번에는 ISD를 우리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접근, 국가 ISD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는 백 교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뭐 그런 입장이시니까 뭐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네. 이 투자자 위반 제소라는 게 상당히 문제가 크죠. 근데 왜 문제가 크냐면 중국 측은 지금 투자 협정을 자유화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자 위반 제소가 들어가면은 그런 문제가 막 제소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러면 중국 측에서 일단 그것을 찬성하겠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마치 우리가 미국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죠? 찬성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내놓아 그럴 겁니다. 반대한다라고 하면 아예 없어진 걸 것이고, 뭐 협상 과정에서 다르겠지만 찬성한다고 해보죠. 찬성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뭔가를 줘야 되겠죠. 그것이 얼마나 큰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중국은 투자자 위반 소송 ISD가 들어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많은 비과세 장벽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들어가서 큰 소리를 칠 입장이 못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가 막 뭐라 그런다든가, 그럼 거기 말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심지어 얼마 전에 없어졌지만 국산품 의무 사용 비율도 있습니다. 로컬 컨텐츠라고. 그것도 얼마나 없었지만 그런 것까지 다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항도 뭐 지정을 해놨어요. 자동차는 어느 항구에서만 지정해야 된다.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 위반 소송 제도를 설사 허용하다 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고 허용 안 했을 경우는 더더욱 큰 문제가 되겠죠. 반대로 만약에 허용했을 경우에 우리 쪽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상하이 자동차하고 그 쌍용 자동차 문제처럼 네. 그 먹튀 논란이 있었죠. 기술만 빼고 가는데 만약에 그 문제를 걸었을 경우에 그 상하이 자동차에서 우리 측 정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 이 소송제는 아예 뭐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무슨 협상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 박사님 어떠신지? 예, 아니 근데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양쪽 모두 빼야 된다라는 말씀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논의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는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서 이게 문제가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됐지만 협상 초기에는 이게 아무도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요식행위고 참여정부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나 국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뭐 별 차이가 안 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들이대 보면 이게 다른 게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정과 중국에서 내려질 판정의 그 객관적인 정당성은 굉장히 좀 갭이 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ISD라고 하는 그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를 통해서라도 좀 중국 사법부가 좀 딴짓을 못하도록 또는 중국 정부가 다른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이렇게 강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오히려 그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 자체는 이 한중 FTA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국이 뭐 선선히 이건 양보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오히려 겉으로는 그렇게 양보를 해놓고 실제로는 그거를 잘 안 지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면 중앙정부는 우리는 뭐 그렇게 해주겠다. 뭐 제소해봐라. 뭐 제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하는데 정작 지방정부 또는 실제 그 비즈니스 관련된 쪽에서는 나 몰라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국가 소송제를 넣느냐 안 넣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그걸 넣는다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지방정부나 아니면 관련 유관기관이 어느 정도 좀 믿을만하게 거기에 대해서 협조할 것인가를 중국 정부로부터 좀 우리가 답을 얻어내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 자체의 어떤 정치 문화의 시스템이 아직도 미국만큼 시스템화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참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가장 큰 불안 요인이고. 그러게요. 그렇죠. 제가 걱정하는 건 그랬을 경우에 그걸 던지면은 중국 정부가 근데 받는다. 네. 라고 하면 반드시 뭘 요구할 텐데. 그러게요. 그러면 유명무실한 걸 얻어놓고 큰 걸 내놓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란 거죠.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좀 줘야 되는데요. 정부에 대한 제안,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적 그런 명제 같은 거를 질문 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지금 추가적으로 한중일 FTA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 한중일 FTA 협상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멘트를 뭐 한 1분으로 좀 줄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그럼 어떻게 앞으로 한중 FTA를 대처를 해야 된다는 정부에 대한 제언으로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짓죠. 먼저 김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한중일 FTA 경우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한중일 세 나라가 모두 하자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누구도 그걸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즉 한중일을 좀 레버리지 삼아서 서로 간에 견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중 FTA를 좀 속도를 내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로 잠깐 근데 한중일은 지금 한중하고는 별개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한중일을 하다 보면 좀 한중의 속도가 늦어지는 것을 보완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세 나라 간에 좀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조금 더 좀 신중하게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는 한중 FTA에서 좀 끌려간다라는 입장보다는 한중 FTA는 우리 입장에서 안 해도 전혀 불리할 게 없는 FTA입니다. 그래서 중국 측이 과거 아세안에 보여줬던 것처럼 좀 통 큰 양보를 많이 하고 한중 FTA를 통해서 그 중국 경제 어떤 질적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하겠다라는 좀 그런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면 우리가 응할 필요는 있겠지만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연합에 대해서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좀 적극적일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는 하기 싫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개방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고 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바로 옆에 두고 있는 이상은 중국 경제를 질적으로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 대한 제언 말씀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이 통 큰 양보를 아까 이제 몇 번 말씀하셨는데 통 큰 양보가 우리한테도 좀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자, 백 교수님 마무리 좀 주시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일본이 경제 동반자 협정을 한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TPP니 뭐 아세안 플러스 6에 자기가 가담한다는 이런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막 움직이니까 한국도 그러면 거대 시장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지금 조급한 이런 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관세 장벽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세는 낮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들끼리 뭘 하더라도 비관세 장벽의 강화 때문에 이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관세 장벽을 잡아뜨리는 높은 단계의 FTA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충격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리 호들갑 떠는 이런 태도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미 FTA 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까? 이게 또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런 FTA를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는가라는 그 당위성의 문제에 빠질 것이고 따라서 제발 좀 천천히 충분히 얘기를 해본 다음에 검토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뭐 정부 측 제안을 뭐 말씀드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기본적으로 FTA를 가지고 이 나라 경제 국가 무역을 살리겠다 이 발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WTO 시대에 세계는 충분히 저관세화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라도 충분히 그 국가 무역을 살릴 수 있는 많은 길이 있는데 왜 꼭 FTA를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모두 풀면서 그 보호 무역제를 푸는지 저는 그걸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아까 백 교수님이 오늘 너무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한다라는 그 우려 걱정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그런 얘기 듣고자 모신 거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실 것 같고요. 두 분 아주 차분하면서도 내용 있는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전 세계 3분의 2까지 경제 영토 확장, 또 뭐 EU, 미국, 중국, 아세안 세계 4대 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한 최초의 국가. 이런 그 물량적 구호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과연 FTA를 하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정말 우리나라에 우리에게 실익이 돌아올 수 있는가를 협상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챙겨 나가서 정말 유리한 협상이 되는가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까도 뭐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스스로도 지금 법과 제도가 정비가 안 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보다 아마도 여러 면에서 협상 과정에서 아마 난항이 있을 겁니다. 우리 방송용으로 좀 쓰긴 적합하진 않지만 중국 사람들 만만치 않지요. 그런 걸 아마 시청자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자, 부디 FTA를 체결하고 나서라도요. 체결하고 나서 찝찝한 구석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또 국민적 저항을 받는 그런 FTA가 안 되도록 좀 정부는 꼼꼼하고 정말 국가를 국민을 위하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챙겨봐 주시고요. 국민 여러분들은 또 이런 걸 좀 냉철한 눈으로다가 지켜보고 좀 감시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 접겠고요.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두 분 토론 여러분 고맙습니다.